2007년 2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 인근 야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조심스레 땅을 파내자 사체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본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심스레 발굴 작업을 하며 사체를 옮겨보지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조각나 있었거든요. 이 조각이 어디에서 나왔지를 차근차근 맞춰보고 결국 모양이 나온 거는 머리뼈, 가슴뼈, 골반뼈라는 그 결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내장 일부도 함께 매장되어 있었죠. 다음날인 2월 14일까지 인근 10곳을 수색한 경찰과 군 헌병대는 시신을 모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랬습니다. 솥, 믹서기, 톱, 소쿠리 등을 이용해 시신을 말 그대로 해체 및 분해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범행 동기는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살한 여자친구를 토막 내 유기했다라고 알려졌지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딘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게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자친구가 직접 자살을 했고 그걸 본 남자친구가 직접 토막 및 유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판결문을 토대로 그날의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환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경찰분들 사이에선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체훼손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언론 및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 한국은 그때 당시도 그리고 지금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막살인, 이 말 자체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잠깐 무서워 라고 얘기를 하고 두렵네? 어떻게 했대? 라고만 하고 지나가 버리죠. 해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약간 내성이 생긴 듯 이제는 살인했다, 토막냈다, 훼손했다, 유기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둘, 이런 끔찍한 시신 훼손 그리고 사체 유기 행위에 대해 법령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고유정 사건 그리고 2007년 13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도 결합됩니다. 본 사건 내용은 기사화된 내용이 아닌 실제 공판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유는 범인 외에 이 유일하게 사건의 당사자, 바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거든요. 내용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건 범인뿐입니다. 그래서 그 범인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2020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2020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맞는 이야기일까? 의심이 가는 걸까? 찾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입니다. 피해자, 범인 김씨는 2004년 11월 지인이었던 여군 하사관의 소개로 류씨를 만나게 됩니다. 경기도 육군 일산 고양 쪽에 있는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던 당시 나이 32세 이름 김중사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살고 있던 3살 연하 류씨, 이들은 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3년간 교제를 했는데 주 2, 3회 매번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유는 바로 김중사 때문이었습니다. 김중사는 류씨에게 늘 이걸 토집을 잡았거든요. 야, 너 피부 별로야. 너 피부 왜 이렇게 질환이 심해? 치료 좀 받아. 이거를 못마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혐오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피해자 류씨가 2007년 1월 27일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연히 류씨의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일산 고양 쪽을 간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 왔는데요? 중사인 김씨는 그냥 오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만난 적도 없다. 나 바빴다. 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이었죠. 결국 실종 3일째인 1월 30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김중사도 똑같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당시 알리바이가 명확해 어떠한 상황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틀 뒤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류씨가 친언니에게 나 지금 지방에 있어 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뭐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것.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마치 아는 듯한 느낌이었죠. 의심의 화살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광주 쪽 이동한 사람, 이틀 뒤에 방심하고 어디 간 사람이 있나? 단 한 사람, 김중사였습니다. 그의 차가 이동했던 사실이 포착된 거죠. 자, 이를 토대로 김중사의 집을 감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식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에 거실과 욕실, 그리고 집안에 각종 집기류인데 그 집기가 보통 집기가 아닙니다. 칼, 톱, 가위, 그리고 믹서기. 혹시 소쿨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데서도 모든 혈액 반응이 확인됩니다. 근데 이 혈액 반응을 DNA 감정을 맡아본 결과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피해자 류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카드 기록 및 검색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세정제를 구매한 기록, 믹서기를 구매한 기록, 욕실소를 구매한 기록, 그리고 이걸 사기 위해 1월 28일 새벽 아침에 인터넷에 땡땡마트 오픈 시간을 검색한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침 9시 반경에 가서 직접 구매한 것까지 체크가 됐지요. 이런 증거를 내밀자 김중사는 드디어 범행에 대해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말다툼을 하다가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그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 말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과다 복용에 목숨을 끊은 사실을 이미 확인한 남자친구,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바로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를 했다는 것, 우린 믿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 안의 진실, 공판 자료에 적혀 있는 김 씨의 진술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07년 1월 27일 만났던 그날, 류 씨가 사망한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7일 류 씨는 주말을 맞이해 남자친구이자 곧 남편이 될 김중사를 놀래켜줄 마음으로 밤에 몰래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은 싸웁니다. 연락도 안 하고 늦게 와서 널 데리러 오겠잖아 라고 하며 싸웠죠. 2007년 1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입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난 시점이죠. 화가 왜 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중사는 계속해서 류 씨에게 욕을 합니다. 저희가 공판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류 씨는 자주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 같은 느낌이 없었죠. 욕설을 하다가 김중사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부 좀 나아졌는지 좀 보자. 치료 잘 받았어? 팔 좀 걷어봐. 라고 하면 팔을 강제로 걷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모습을 보고 또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오빠는 재미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는 질문을 했죠. 이 말을 왜 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김중사는 답변을 네가 개구리냐? 돼지지 라고 얘기하면 쌍욕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했다라고 자기가 자백을 했던 거죠. 욕을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새벽 1시 47분경 여기 좀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김중사가 보쌈을 시킵니다.
그 보쌈은 약 새벽 2시 좀 넘은 시각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또 그 보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피해자가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까? 라는 질문을 해서 이에 대해 김중사가 욕을 하며 두통약 많이 먹는다고 죽었다는 말 못 들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피해자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라고 했고 김중사가 욕을 하며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통약 15정, 금연보조제 50정 등 총 65정의 약을 한 번에 복용을 했고 새벽 3시 반이 넘은 시각쯤 피해자가 구토와 근육발작 그리고 무언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걸 보고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약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다 김중사의 진술입니다. 김중사가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디서 좀 모순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발생될 일을 누가 알까요? 그런데 범죄자가 대부분 자백을 할 때 100% 자백을 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100% 거짓말을 할까? 그것도 안 되죠. 이미 증거물들은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방식을 바꿉니다. 자신한테 불리했던 말, 행동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위험할 것 같은 말을 살짝 바꿔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김중사는 자기가 욕설을 많이 했다, 언어적인 폭력을 자주 가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그거에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 자살하는 걸 내가 막지 않았고 냅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중간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밥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밥을 시킨 이후에 피해자는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했던 걸까요? 싸우는 원리 자체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러낸 것 때문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엔 피부 치료를 하지 않아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지 않아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약을 먹는 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욕을 한다는 건 다 똑같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 측은요, 공판 자료를 보면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 검찰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약을 먹으면 죽냐라고 해서 김중사가 직접 입을 잡아 안에다가 약을 부어 넣었다. 물을 강제로 떠넣으면서 먹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려는 피해자가 넘어지고 부딪히며 쓰러졌고 그 모습에 죽었나라는 생각에 양손목의 동맥을 절단해 살해했다. 이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피의자 김씨와 그리고 검찰의 의견은 정말 다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둘의 의견이 다를까요? 둘은 분명히 다른 의도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은 네가 죽였잖아 라고 하고 있고, 피의자 김씨 측은 아니야, 물론 죽으려고 얘기했는데 그걸 막지 않은 우리 잘못이 있지, 맞아. 그런데 구호 조치하지 않은 건 맞지만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런 입장이죠. 이게 어떤 입장 차이냐면 형량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김씨 측이 주장한 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일정한 행위를 직접 하고 법적 행위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작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살인이죠. 살인이란 말이 붙었다면 의지를 가지고 살인했다, 그냥 자기적 살인입니다. 근데 피의자 김씨가 주장하는 건 아무런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고 죽으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놔두는 바람에 사망했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라는 것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깝다라고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검찰 쪽과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분명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스스로 약을 먹고 사망했으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본인 말대로 두려워서, 무서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좀 더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한 애인의 사체를 어떻게 그렇게 망설임 없이 절단했을까에 대한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신고하지 않은 것과 뭔가 겹치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 포인트에 앞서서 검찰이 왜 자기에 의한 살인, 즉 고의적 살인이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검찰은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저희도 증거품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피해자 류 씨는 후두부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류 씨는요, 앞니빨이 꺾인 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니빨이 꺾여 있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니빨이 안쪽으로 꺾여 있었다면은 때린 겁니다. 구탈해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앞니빨은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반대입니다. 외력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간 외력입니다. 이게 어떤 외력으로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김중사의 손을 봤는데 다쳐 있었습니다. 물론 김중사는 사체 훼손을 하다가 다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빨 자국 같은 상처가 확인됐지요.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로 입에다 집어넣었고 그거에 놀란 피해자가 깨물 상황에서 강제로 손을 빼며 치아가 앞으로 돌출된 거다. 바로 이거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검찰이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궁금했던 내용, 왜 신고하지 않았지? 왜 시체 훼손을 했지? 그 시간을 조금 더 깊게 공판 내용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간도 전부 다 얘기하는 건 김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짱돌을 잘못 굴리면 시간이 오차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공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진짜 끔찍한 내용을 봤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시간들 있죠. 몇 시에 만나고 뭘 했고 몇 시에 뭘 했다. 보쌈시킨 건 기록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새벽 3시 반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 다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짱돌이 잘못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망했다라고 추정되는 시간 이후 단 20분 뒤부터 사체 훼손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평상시 좀 싸웠다 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걸 봤습니다. 구호조치는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훼손해야겠다. 20분 만에 내린 결론인 겁니다. 이게 바로 김중사가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낸 시간 조작의 알리바이의 증거입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면 20분 뒤에 사체 훼손을 시작합니다. 욕실로 끌고 가 그 다음부터 사체 훼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매우 잔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매우 끔찍하고 잔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법을 바꾸지 않고 피해자를 절대 배려하지 않는,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 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일부러 이 이야기를 조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새벽 5시 50분 집안에 있는 과도로 오른손 부분부터 절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점을 모두 도륙한 뒤 가위를 갖고 와서 전부 조각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후 화장실 변기에 흘려 내려보냈는데 새벽 7시까지 이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힘들겠다. 손에 힘도 풀리고 어려울 것 같다. 막힐 수도 있고. 생각을 바꿉니다. 아침 7시 47분경 인터넷에서 마트 여는 시간을 검색하고 9시 반에 그쪽 마트로 들어가며 피해자의 바지, 신발, 그리고 니트, 조끼 이런 걸 각각 다른 아파트에 다 버립니다. 마트에 가서 구입한 건 믹서기였지요. 그 이후 집에 돌아오며 자신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도 다른 아파트에 버립니다. 그렇게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 있는 도구로 속된 얘기로 시신에 가루를 내기 시작합니다. 살점 부분, 뼈가 얇은 부분은 모두 냄비에 넣고 끓였던 거죠.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갈았다까지 진술합니다. 근데 너 흔적 보면 이 안에 소쿠리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도 흔적 나는데 이거 뭐야? 그게 잘 갈리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냥 꺼낼 수는 없으니까 다시 솥에 넣었어요. 다시 끓였고요.
그런 다음에 소쿠리로 걸러서 물은 버리고 다시 그 안에 나온 물질만 갈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 굵은 뼈는 전부 쇠톱으로 잘랐습니다. 칼이 잘 들지 않아 중간에 숫돌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흔적들이 집안 집기에 다 남은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행위는 주방 가위로 머리카락을 모두 잘랐다. 그리고 남은 머리카락은 면도기로 완벽히 제거한 뒤 냄비에 넣어 머리카락을 끓이려고 했는데 이게 분해가 되지 않아 다시 양주를 부어 그 안에 불태워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사체들, 완벽하게 하지 못한 사체들까지 가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이래서 전부 비닐팩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유기를 시작합니다. 오후 6시 30분 지퍼백 3개를 챙겨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갑니다. 첫 번째 장소는 서울역. 서울역에 있는 1층 남자 화장실 대변기에 시체 일부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했던 건 근처에 있는 찜질방. 그 찜질방 대변기에 2개를 넣고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집에 와 나머지 부위를 훼손하지요. 29일 새벽 1시까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이후 몸통 부분만 남은 시신의 내장을 가르고 12개의 봉지와 3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다시 한번 유기를 시작합니다. 저수지, 야산, 도로, 컨테이너 및 쓰레기 분리장, 그리고 땡땡랜드의 화장실 대변기 등등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신을 유기했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 1월 29일 저녁 8시 40분부터 30일 새벽 1시 반까지는 자신이 근무했던 소속 부대 근처로 갑니다. 소속 부대에서 가져온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파고 그 인근에 머리, 가슴, 골반 그런 내장을 전부 묻었던 거죠. 그게 아까 처음 인트로에 보신 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인, 저도 일반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형량을 몇 년을 줘야 될까요? 이게 공판 자료입니다. 형량을 몇 년을 주는 게 맞을까요? 국가수 부검 결과 약물 복용에 대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왜냐면 시신을 다 훼손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징역 몇 년이 나와야 될까요? 무기징역, 사형?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극도의 높은 형량을 떠올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중사 컴퓨터를 봤더니 뭐 자살 방조 같은 것도 체크했고 CCTV 보존 기간도 검색도 했고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이 있음에도 류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구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의 1심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 물론 이 내용에 대해 검찰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증거가 이렇게 많고 정황도 정확한데 어떻게 이게 부작이냐 라는 것이었죠. 당연히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가 되고 난 이후 시신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물증이 안 나왔지만 산산조각 내서 10여 군데 이상 시신을 유기했고 그리고 이빨, 후두부 여러 가지 모습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항소심, 대법원은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위까지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론은 살해다. 판단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기징역이니까 끝났네? 아닙니다. 저는 이 말에서도 되게 신경 쓰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했다는 그 판결.
당연히 바뀌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그동안의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증명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쩌면 개인적 판단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13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명히 모든 내용이 공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정 사건, 그 외의 사건들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안 하고 있죠. 고유정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니요. 그래도 이들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안의 사이클의 범죄자의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연속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토막살인을 냈던 장대호. 왜 이렇게 무기징역의 범주가 넓어질까요?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법의 형량을 바꿔야 합니다. 유기징역 30년, 35년 제한선이 아닌 이제 100세 시대에 맞춰서 형량을 더 높이고, 형량이 높여졌다고 무조건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역으로 법을 없애자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절대 나오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 같은 소시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방송을 하기 전까지 저도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 거니까 오늘도 자기와 부자기에 대한 말이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결은, 법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다르지. 사실 제가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접 증거가 각각의 증명력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증명력을 갖는다, 정황상. 이런 말이,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갔던 사건들은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이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서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저도 뇌정지가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바뀐 게 없어요. 2000년 전, 그러니까 1998년까지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한테 그게 이제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서 판사가 중매를 서고, 둘이 결혼하세요. 이미 더럽혀진 몸,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더럽혀진 몸이니 결혼하세요. 결혼하실 거예요? 아, 그럼 합의됐네요.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이후에 법령에 대한 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음주사고요. 음주사망사고 옛날보다 많이 있었죠. 안 바뀌었죠. 윤창호법이라는 게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법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개정되고 바뀌어야 될 필요가 되게 많은데, 특히 살인에 대한 행동이 있잖아요.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보면 여러분은 되게 많이 잔혹한 사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뭐 시사적인 거 왜 안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시사적인 걸로 제가 뭘 바꿀 수는 없어요. 저는 사건 쪽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 진짜 난 이걸로도 벅차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라 여기에 형량이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말다툼 하지 말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되게 끔찍한 사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 사건 뒤에다가 꼭 붙일 얘기가 조만간 조두순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제 방송 제목은 조두순들이었죠. 조두순만 그런 게 아니라 조두순 뭐 범죄의 경중은 없겠지만 정말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애들 진짜 많은데, 조두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조두순을 특별관리하겠다라는, 제 기억으로는 사법부였습니다. 법무부였나? 사법부에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두순과 관련돼서 뭐 24시간 감시 인력을 붙여서 뭐 교대로 하면서 감시를 하겠다. 제가 그걸 보고 혀를 찼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책임 전가니까.
만약에 조두순이 사고 치면 그 사람들한테 할 거니까. 관리감독 소홀히 했잖아 라고 얘기할 거니까. 우리는 해줬어 라고 할 거니까. 또 하나 더.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닌데 조두순 들들은 어떻게 할 건데, 걔네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2021년 1월인가 2월에 출소하는 김건호, 우리 방송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신의 친딸을 밟아서 던져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자신의 아이를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던 애. 걔 그렇게 해서 처음에 5년 나오고 그 다음에 징역 9년 나와서 내년에 출소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 게 너무 사실 화가 나거든요. 왜 안 바꾸는지, 바꿔야 되는 건데 왜 안 하는 건지.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형량이 높으면 좀 미개한 국가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뉘앙스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징역 200년 때리고 300년 때린 국가들은 그럼 뭐 미개한 수준이 아니라 이상한 국가인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어야 되고, 저는 뭐 소심이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도요, 전 또 느꼈어요.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에 경찰이 헛짓거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들, 덮었던 사건들이나 30년 후에 승빈이 고유정 의붓아들 그 승빈이 사건이 있죠. 그거 한 거나 참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